자, 721페이지를 볼까요? 민족운동의 전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개화하고 그 다음에 위정척사운동이죠. 개화하고 위정척사운동. 앞에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비롯한 여러 조약 체결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개화운동과 위정척사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개화사상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원래 개화사상은 어디서부터 등장하게 되냐면 원래는 중상학파 실학자, 그러니까 북학파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북학파 실학자들로부터 중상학파 실학자들이죠. 여기에서부터 개화사상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개화사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개화라는 건 문호를 개방하자라고 하는 거죠.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개화사상을 주장한 사람 중에 이제 초기에 통상 개화론자들이 있어요. 초기라고 하는 건 한 1860년대쯤 그때쯤 되죠. 그래서 초기에 통상 개화론자, 그러니까 개화사상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3명 정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박규수, 그 다음에 오경석, 그 다음에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기에, 개화사상 초기에 통상 개화론자들이죠. 보통은 한 1860년대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유홍기가 의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예요? 역관이고 의원이니까 중인 계급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인으로서, 특히 오경석하고 유홍기가 친구인데, 유홍기는 이제 유대치라고도 하는데, 이 오경석이가 역관이니까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책을 친구한테 넘기고 이 친구가 그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요 책들이, 자, 해국도지, 그 다음에 영환지략, 이런 책들이 있어요.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런 책들이 있고, 요거는 세계사, 세계지리, 뭐 이런 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요거를 유홍기한테 주게 되고, 유홍기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화 사상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개화 정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실제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유홍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백의정승, 그러니까 정승이 될 수 있는 계층은 아니지만 중인이니까 그 정도로 똑똑하다. 그래서 이 유홍기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친구였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계급이 중인이다 보니까 뭐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양반 친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 절친 중에 양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박규수 같은 경우는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런 개화사상이나 북학사상을 받아들였겠죠. 할아버지가 박지원이니까. 그래서 이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데 좀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죠. 학문적으로도 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3명이서 통상개화론자, 초기의 통상개화론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사상가들이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또 누가 있을까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뭐 홍영식,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개화사상가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의 사랑방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시대를 좀 잘 만나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개화사상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개화사상가로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개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개항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뭐 기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관청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개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할 곳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해서,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정계에 진출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개화 사상가를, 또는 개화파라고 하죠. 우리가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는 게 이 3명의 이제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개화사상의 선구자라고 되어 있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시고, 우리가 박규수는 이미
책에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2번 정도 언급이 됐었는데 언제였냐면 여러분 진주민란 일어났을 때 임술롱민봉기 그 진주민란 일어났을 때 안핵사로 거기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진주로. 안핵사는 뭐냐면 그런 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그런 사람, 달래는 백성을 달래는. 그래서 그때 안핵사로 파견돼서 이 사람이 삼정이정청을 만들자고 건의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한번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더 박 교수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여러분 제너럴 셔머로 사건.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안도 관찰사였어요. 평안도 감사. 그래서 그때 이 제너럴 셔머노를 하나 불태워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지역의 이제 지방관이 바로 박 교수였으니까 이미 우리가 박 교수를 2번 정도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몰랐지만. 그래서 어쨌든 박 교수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고 이렇게 3명. 특히 여러분은 뭐까지 알아둬야 되냐면 요 책.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책 제목도 써 있죠. 책 제목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 이게 우리나라 개화사상가들한테 영향을 준 그런 책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의 개화파를 형성하게 된 거죠. 한 장 넘기시면 개화파의 성장 나와 있고요.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누구가 개화파인지. 거기 보시면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등등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홍기나 이동인 밑에서 배우게 된 거죠. 이동인이라고 하는 승려예요, 이 사람은. 근데 승려이면서 개화사상가로서 이 사람도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개화사상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이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하나의 개화사상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북학파 사상가들이 이 사람들 밑에서 개화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초기의 통상 개화론자들 이 사람들. 자, 그리고 이 사람들 밑에서 개화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밑에서 개화파가 형성이 된 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개화파는 다시 2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온건개화파, 하나는 급진개화파 이렇게 분열이 되게 돼요. 이렇게 분열이 된 거는 언제쯤이냐? 이모군란 이후에 이렇게 분열이 돼요. 이모군란 직후에. 그래서 이렇게 개화파가 온건과 급진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다시 뒤에 다시 나오니까 또 이따 하기로 하고 밑에 보시면은 가로 3번으로 우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부의 개화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정부의 개화 정책. 자, 이건 언제냐면 개항을 했어요. 개항 강화도 조약이죠.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우리도 개항을 했으니까 개화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여러 가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되고 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여기서는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 그리고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항시켰죠. 그리고 나서 일본에 먼저 파견한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그래요. 자, 전 근대사에서는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이 뭐였었나요? 통신사. 그거는 통신사. 근현대사로 넘어오면 명칭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수신사. 네, 전 근대사는 통신사, 근현대사는 수신사.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수신사 봅시다. 거기 보시면 수신사는 일단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이고 1차, 2차, 3차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누구를 파견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사람 이름 정도는 체크합시다. 자, 1차 수신사는 누가 파견됐냐면 김기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76년이니까 개항을 하고 나서 바로 파견한 거죠. 1876년에 김기수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번 쭉 둘러보고 와 이런 거죠. 일본 어떤지 한번 보고 와. 그리고 나서 이 김기수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제 갔다 왔으니까 뭘 써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동기유라고 하는 보고서, 책이죠, 책. 일동기유를 작성해서 고종한테 바치게 돼요. 그게 이제 1차 수신사고, 자, 그 다음에 1880년에는 다시 2차 수신사가 파견되죠. 자, 2차 수신사는 김홍집. 그리고 이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되게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이 뭐예요?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자, 이거는 중국의 외교관인데 지금 일본에 가 있는 황준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책략은 크게 내용, 그 다음에 영양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내용은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책략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첫째, 조선은 어느 나라를 견제해야 돼? 우리 다 배웠던 거니까 앞에서. 어느 나라 견제해라? 러시아 견제해야 된다. 러시아가 제일 먼저 조선을 먹으려고 할 거다. 그러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 대책이 친중국, 그 다음에 결일본, 연미국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하고 결국에는 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런 내용이 들어오고 나서 영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연미론이 대두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중에서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 미국. 그래서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미국하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이거를 가지고 유생들한테, 야,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 다 읽어봐. 그러면서 유생들한테 돌렸는데 유생들이 이걸 읽고 깜짝 놀랐죠. 뭔 소리야? 왜 다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러면서 위정척사 사상이 등장을 하게 돼요. 위정척사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이때 그래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왕에게 건의하는 상소를 올리게 돼요. 이게 영남 만인소. 영남 만인소를 올리게 되죠.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18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자, 다시 보시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이 책의 내용 그리고 영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선책략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차 수신사 같은 경우는 이모군란에서 일본 교관이 죽고 공사관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야, 안 되겠어, 사죄를 하러 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사죄사를 보내라고 해요. 그 사죄사가 제3차 수신사고, 이때 수신사로 왔던 사람이 박영효, 그리고 돈 빌리러 따라갔던 게 김옥균,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박영효랑 김옥균이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는 배에 다 깃발 같은 게 꽂혀 있어. 우리 없어. 우리도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게 태극기. 태극기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다. 태극기를 사용하게 된 요 내용이 바로 3차 수신사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722페이지에 2차 수신사 김홍집 조선책략. 자, 조선책략의 내용과 결과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조미수호 통상조약 하면서 했겠지만, 조선책략의 내용 정도,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러시아 견제, 그 다음에 영향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위정척사 사상이 등장해서 영남만인소가 발표됐다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 따로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더러 이제 비키라는 거죠. 어서 저쪽으로 비켜라. 좀 쓰게 저리 가라. 그런 내용이죠.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의 개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제도의 개편 봅시다. 이제 수신사 같은 이런 사절단 파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게 돼요. 이거는 기구죠.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은 중국의 총리아문이 있었어요. 총리아문. 그래서 총리아문을 본따서 모방해서 만든 그런 기구고요. 요거는 이제 근대적 개혁을 위한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 만든 관청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개화와 관련된 관청이 통리기무아문이고요. 자, 하부기구로는 12사를 두었다. 요 12사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냥 12사를 뒀어. 통리기무아문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군사제도의 개편. 군제 개편도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래 우리 그 조선 후기의 중앙군은 뭐였어요?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 오군영, 그쵸? 오군영이 있었죠.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군영을 다 정리하고 두 개를 남기는 거예요. 두 개가
무의형과 장어형. 그래서 두 개를 딱 남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훈련도가 5군형을 줄인 거죠. 말하자면 그 대신에 신식군대를 새로 편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신식군대가 거기 보시면 별기군. 그래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5군형을 2형으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구식군대가 되겠죠. 그래서 구식군대는 2형, 신식군대는 별기군 이렇게. 그리고 이 별기군은 주로 양반의 자제들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훈련시키면서 이제 도와준 건 누구냐?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 교관을 보내줬어요. 훈련 교관을 보내줘서 이제 별기군을 관리를 한 거죠. 훈련도 시키고 하는 거를 일본이 도와준 거죠. 자, 그래서 별기군 창설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는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만 살펴봤었는데 이제 나머지 사절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사시찰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신사가 갔다 오긴 했지만 공식 사절단은 수신사지만 고종은 조금 더 뭔가 일본의 좀 내면적인 뭐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수신사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조사시찰단을 파견하는데 약간은 비공식 사절단 같은 그런 느낌이 조사시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내냐면 너네 지금부터 아무도 알리지 말고 바로 부산항으로 가서 지금 당장 출발해.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이게 몇십 명이 같이 다니는데 일본에서 모를 리가 있나요? 딱 보니면 조선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지. 그래서 알긴 다 알았지만 일단 의도는 그랬어요. 의도는 야 이거 암행어사처럼 몰래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이제 의도는 그랬지만 사실 몇십 명이 다 몰려다녀.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일본에서 막 대접을 해주기도 해. 그래서 사실은 별로 이제 몰래 가는 건 의미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갔다 온 거 이제 조용히 갔다 온 거죠. 그게 조사시찰단. 자, 거기 보시면 박정양 그리고 홍영식, 어윤증 이런 조사와 수행원들을 보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고 와라. 수신사 말고 다시 한번 보고 와라. 요게 이제 조사시찰단이고 자, 갔다 와서 역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요. 거기 보시면 문견사견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돌아올 때 여기에 남겨놓고 와요. 넌 여기서 남아서 공부해. 그래가지고 남겨놓고 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육일준, 윤치호 이렇게 남겨놓고 오죠. 요 육일준은 나중에 미국에 따라가 보빙사,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 또 따라가서 미국에서도 유학 생활을 하게 돼요. 전문 유학생이죠. 그래서 일본에 한 번 유학, 그 다음에 미국에 한 번 유학. 부럽지. 이렇게 나라에서 국비 유학생 아니야. 부러운 거지. 우리한테 시켜주면 감사 땡큐지. 우리는 오래 있을 수 있어. 거기서 오래 공부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육일준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미국 유학생, 그 다음에 일본 유학생, 이게 바로 육일준이에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사료가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디에 파견하는지 한번 볼게요.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파견했고 자, 그 다음에 영선사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에 파견한 유학생이면서 사절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봅시다. 1881년에 김윤식이 이끄는 학생과 기술자를 파견해요. 그래서 이 영선사로 갔던 사람, 물론 이제 김윤식이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이때 유학생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주로 어디에서 공부하고 이제 기술을 익히냐면 청나라에 무기를 만드는 기구가 있어요. 무기를 만드는 기구. 그래서 기기국에 가서 이런 무기를 만드는 걸 공부를 해가지고 오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텐진에 있는 무기 제조법, 텐진에 가서 무기 제조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원래는 이걸 몇 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도 돈이 좀 없고 그리고 얘네들도 좀 별로 안 똘방졌나 봐. 똘방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만에 귀국을 하게 돼요. 1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아무리 그래도 배워온 거는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만드는 관청을 설치하게 돼요. 그게 기기창. 그래서 이 사람들 덕분에 기기창을 설치하기도 한다. 기기창을 설치하게 되는 건 청나라 유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온 거죠. 이제 연수생들이. 자, 그게 바로 영선사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미국 하면서 보빙사도 했었죠. 자, 보빙사는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 그 대가로 보낸 사절단이죠. 미국에서 먼저 공사가 파견돼요. 그래서 걔네들도 우리한테 보내줬으니까 우리도 인사하러 가야지. 그래서 보빙사가 파견돼요. 이건 이제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보빙사들은 되게 멋지게 하고 가죠. 도포 입고 가 쓰고, 네, 그리고 미국에 가. 그리고 대통령 만나자 절을 하고, 네, 대통령은 악수하는데 우리 막 절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제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알현을 하고 보고 나서 이 중에 일부는 유럽이 가까우니까 유럽까지 가서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남은 유학생 아까 누구였어요? 6일준. 네, 6일준이 또 여기 남아서 유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각 나라에 누구를 파견했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단 일본에 파견한 건 수신사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청나라에 파견했던 건 영선사, 미국에 파견했던 건 보빙사,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무래도 근현대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냐? 시기, 연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조사시찰단 같은 경우는 1881년, 영선사 1881년, 보빙사는 미국과 조약 체결이 82년이니까 사절단은 83년. 이렇게 시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라고 나와 있죠.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에서는 자, 일단 위정척사라고 하는 게 뭐냐? 위정척사 사상인데, 위정척사 운동. 위정척사가 이런 뜻이에요. 위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정이라는 건 바른 거를 지키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른 거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전통이나 아니면 유교 사상이나 뭐 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전통, 여기서 바른 거를 지킨다라는 뜻이고, 척사라는 건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거, 나쁜 거 뭐야? 요거는 이제 서양의 문물이 되고 천주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천주교라든가 그 다음에 서양 문물이라든가 이런 거 나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거는 지키고 이런 사악한 것들은 배척한다. 이게 바로 위정척사 사상인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1860년대부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주장하는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항을 하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유생들은 그 개항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70년대의 위정척사 운동은 개항 불가론 또는 개항 반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60년대, 그 앞에 60년대 같은 경우는 이양선들이 우리나라한테 통상을 요구해요. 그럼 이제 이 유생들은 통상을 반대하는 거죠. 통상은 절대 안 돼. 그래서 통상 반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0년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개화 사상이 이제 개화 정책이 실시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화 반대. 그리고 아까 뭐 영남만인소 같은 그런 위정척사 운동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위정척사 사상은 1860년대부터 각각 뭘 주장하는지, 약간은 포인트가 달라. 다 서양을 배척하는 건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조금씩 주장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는 지금 725페이지, 저쪽 725페이지 보면 중간에 표가 나와 있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조금씩 주장이 달라.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해봅시다. 이게 그냥 여러분이 이 표를 외우려고 하면 사실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냐, 공부할 때 좋은 방법이냐면 당시의 상황을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1876년에 개항을 했어. 그럼 개항을 반대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황을 알고 있으면 훨씬 매치를 시키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를 해가면서 같이 정리를 하면 훨씬 위정척사 사상을 연상하기가 좋거든요. 그냥 외우면 이거 잊어버려요. 분명히. 당연히 잊어버리게 돼요. 암기만 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상황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위정척사 운동에서 일단 1860년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지금 가로 안에 쓰는 거는 그 당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1860년대는 이양선이 출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양선이 출몰하고 얘네들이 원하는 건 아까 통상, 무역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병인 양요는 프랑스랑 싸운 거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유생들이 주장을 하는 건 뭐냐? 자, 여기에서 이양선이 원하는 건 통상이기 때문에 통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통상 반대.
자, 그 다음에 병인양요는 서양에 쳐들어온 건데 보통 서양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건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또 싸울 거다.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전쟁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척화주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척화주전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주전,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척화주전론을 주장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주장한 유생들, 말하자면 누가 주장을 하냐? 여기는 이양로, 그 다음에 기정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870년대로 갑시다. 1870년대로 가면 이때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다는 건 개항을 했다는 뜻이죠. 개항.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항 불가론이라고 그래요. 개항 불가론, 개항 불가론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개항시킨 나라는 어디예요? 결국 우리는 서양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일본이 더 나쁜 놈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서양과 일본이 같은 애들이었어. 되게 기분 나빠.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외양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개항 불가론이나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위정척사 사상가가 최익현이에요. 최익현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개항 오불가소, 불가하는 5가지 이유를 상소를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외양일체론. 서양이랑 일본이랑 같은 애들이니까 개항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최익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최익현은 앞으로도 여러 번 등장한다고 얘기했었죠. 최익현은 앞에서 계유상소, 고종한테 이제 빨리 아버지를 빨리 이제 하야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개항불가론, 외양일체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앞으로도 몇 번 등장을 할 거예요. 최익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익현이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1880년대. 자, 이때는 개화정책이 실시될 때예요. 개화정책. 그리고 이때 조선책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때 조선책략이 우리나라에 유포될 때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주장한 건 뭐냐? 개화는 안 돼. 개화 정책은 안 돼. 개화 반대 운동, 개화 반대론. 개화는 안 돼. 자, 그리고 조선 책략이 들어오자 이 내용이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지방의, 경상도 영남지방의 유생들끼리 연대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 상소가 영남만인소가 올라오게 되죠. 자, 영남만인소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만손. 그리고 또 한 명이 홍제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만손, 홍제학,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890년대로 가면, 1890년대는 이때는 일본하고 이제 직접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을미사변이 일어났었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발령이 발표돼요. 을미개혁.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참을 수는 없어. 싸워야 돼. 그래서 이때는 항일의병 운동이 일어날 때, 항일의병 운동은 직접 싸우자, 이제 총칼 들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이 유인석, 이소웅.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위정척사를 나타내는 어떤 사상,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사건들, 이것에 대한 반대 위정척사 운동, 그리고 이거를 주장한 유생들,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외양일체론, 최익현, 그 다음에 영남만인소, 이만손, 이렇게 2명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대체적으로 이게 시험에는 많이 나오고, 물론 순서도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연대 10년대로 이렇게 딱딱 잘라져 있는 거는 당연히 순서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결론은 시기별로 다 알아야 되지만 그중에 특히 많이 언급되는 건 얘하고 많이 언급된다는 거.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에서는 이 2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볼 건데요. 여러분은 중간중간에 사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료도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는 꼭 읽어볼 것
당연히. 자, 그러면은 1860년대 이양로의 척화주전론 봅시다. 여기서는 이양로라고 하는 이름을 외우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사료를 보고 이게 몇 년대구나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봅시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경계하시어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악의 무리를 잡아배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케 하소서. 그러면서 서양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통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1870년대. 자, 1870년대는 외양일체론, 개항불가론. 그래서 개항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료가 최익현의 오불가소라고 돼 있어요. 최익현의 오불가소. 개항을 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뭐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개항불가론 오불가소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6번째 줄쯤 셋째라고 되어 있죠. 셋째 약간 진하게 되어 있죠. 셋째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인데 결국에는 쟤네들이 서양인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외양일체론이라고 그래요. 외양일체론.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외양일체론이구나. 자, 그리고 외양일체론은 개항을 반대한 거니까 1870년대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80년대로 넘어가면 조선책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조선책략을 막는 그런 상소가 반대하는 상소가 영남만인소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영남만인소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내용 기억나요, 여러분? 조선책략의 내용? 일단 러시아 막아야 되고 친중국, 결, 일본, 연, 미국. 그렇죠? 그럼 네 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하나 러시아, 하나는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영남만인소에서는 그 네 개의 나라에 대한 거를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러시아는 왜 막아야 돼요? 그러게. 그렇지, 왜 막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국은 이미 200년 전부터 우리랑 잘 지내고 있고 일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곳곳에 있는 요충지를 다 알고 있다. 뭘 새삼스럽게 친하게 지내야 되냐.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인데 괜히 멀리 있는 애들을 끌어들였다가 걔네가 우리한테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에요. 그 영남만인소의 내용이에요. 조선책략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726페이지 거기 영남만인소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 4개의 나라가 있었죠. 이 나라가 빈칸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옳은 설명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든가 또는 빈칸에 들어갈 나라를 뭐 순서대로 연결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726페이지에 지금 거기 나라 이름 조금 두껍게 체크돼 있죠, 여러분.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중국 나와 있어요. 중국은 우리가 신하로 섬기는 바이며 신의가 서로 두터운 지 200년 됐다. 우리 200년부터 절친이었어. 뭘 새삼스럽게 친하게 지내야 되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일본 나와 있죠. 중간에 일본. 자, 일본은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우리 땅에 어디에 뭐 있는지 얘네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미국. 자, 공연히 끌어들였다가 우리가 힘이 약하다는 걸 알고 얘네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아무런 혐의가 없어. 우리가 왜 미워해야 되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들이 빈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나라를 빈칸을 메꿀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어느 나라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로 실제로 나온 적도 있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영남만인소는 이렇게 나라를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 밑에 홍제학의 만원척사소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홍제학을 썼는데 홍제학이 고종한테 올린 상소예요. 그러면서 뭘 하자는 내용이에요. 일단 개화도 안 되고 이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소는 너무 과격하게 쓰여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싸가지가 없게 썼어. 말하자면. 그래서 이 홍제학은
처형을 당하죠. 네,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이제 죽였겠지. 그래서 약간은 이게 뭐라고 해요? 불손한 약간은 그런 식으로 너무 강한 어조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80년대, 지금 우리 80년대까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0년대. 90년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을미사변이라든가 이런 직접적 우리가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직접 총칼 들고. 그게 항일의병 운동인 거죠. 그래서 항일의병 운동으로 계승이 되고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와 한계가 나와 있고요. 반외세, 반침략적, 반외세, 외세를 반대하면서 침략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반외세, 반침략의 자주적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런 봉건적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 그리고 아직까지 조선왕조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이모군란 본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이모군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 근현대사에서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쭉 일어나게 돼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뭐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그 다음에 뭐 독립협회 이렇게 쭉 이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돼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근현대사는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고 했냐면 1단원이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요 이모군란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사건, 단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모군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모군란은 1882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모군란이니까 이모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1882년 군란이니까 이거는 군인들의 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름에서도 딱 알 수 있네. 누가 일으킨 거예요? 군인이 일으켰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군대가 2개 있지 않았어요? 하나는 신식군대 있고 하나는 구식군대 있는데 누가 더 불만이 많겠어요? 구식군대가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구식군대들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을 한 거고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상황이 개항을 하고 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도시의 빈민들이 같이 여기 이제 합류를 해서 협력을 해서 반란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게 이모군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건이니까 사건은 항상 배경과 결과,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조약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어떤 조약이 체결됐는지 조약을 좀 결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모군란 한번 봅시다. 자, 배경 개화 정책에 대한 갈등이라고 했죠. 자, 일단 이제 직접적 계기가 된 거는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인데, 자, 배경은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예요. 자, 새로 생긴 신식군대를 훨씬 대우를 잘해주고 이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 구식군대에 대해서 월급을 안 줬어요. 약 13개월 정도 월급이 밀렸는데 1년 넘게 월급이 밀렸으면 못 살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렸다가 월급을 받았어요. 한 달치 월급을 줬어요. 이제 쌀자루로 줬겠죠. 쌀자루. 열어보니까 그 안에 못 먹는 게 잔뜩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밀린 것도 짜증나는데 월급이라고 조금 받았는데 그것도 못 먹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월급을 주는 그 책임을 맡는 관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청을 쳐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그 관청에 항의를 했겠죠. 그러면 이 농민들을 이 군인들을 달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책임자를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혼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쌓인 거죠. 이게 도봉소 사건이에요. 그래서 도봉소 사건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봉소 사건이란 게 있었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주게 된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지금 월급을 주는 관청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관청이었는데 선해청의 당상관이 다 민씨,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위 관리들이 다 민씨의 측근 세력이었던 거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다 돈을 착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중간에서 돈을 해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도시 빈민의 불만. 자, 그러면은 도시 빈민에 대한 도시 빈민들의 불만이 뭐냐? 자, 이 도시 빈민의 불만은 쌀값 폭등이었어요. 쌀값 폭등에 따른 도시 빈민들의 불만 때문이죠. 자, 그러면 쌀값이 왜 올랐냐? 자, 개항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일본하고.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개항을 했다는 건 이제 무역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로 조선하고 일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조선은 일본에 뭘 파냐? 우리가 수출하는 거죠, 일본으로. 주로 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사가냐면 쌀, 콩 같은 곡식을 사가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뭘 팔아요? 면직물. 그리고 더군다나 영국산 면직물. 그러니까 아직은 일본이 막 공장이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품질은 되게 좋은데 가격은 좀 싸. 그게 뭐냐면 영국산 면직물이에요. 그건 지금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산 면직물을 일본이 사다가 중개무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득을 챙기면서 영국산 면직물을 팔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쌀이나 콩 같은 곡식을 가져가고 여기서는 면직물을 팔았죠. 그래서 요 무역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 자, 우리나라에서 쌀을 제한 없이 실어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먹을 게 없다는 거. 그럼 결국에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일본으로 쌀은 많이 실어가고 그럼 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쌀이 부족한데 쌀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결과는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소규모로 수공업 같은 걸로 면직물 만들긴 하잖아요. 옷감 같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공업은 파탄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촌 경제는 어려워지고 수공업, 쌀값, 그럼 결국엔 농촌이잖아요. 농촌 경제는 파탄. 뿐만 아니라 특히 더 살기 어려운 도시 빈민들까지 영향을 갖게 된 거고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역적으로 봐서는 도시 빈민들에 대한 도시 빈민의 불만, 쌀값 폭등에 대한 그리고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에 대한 그 불만.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반란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좀 넓게 보면 이게 뭐에 대한 불만이냐? 결국에는 개화 정책 그리고 개항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에는 뭐에 대한 불만이냐?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개화에 대한 불만이고 그러면 이런 개화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이 결국엔 이 사람들의 타겟이 되겠죠. 누가 되냐? 결국에는 맨 처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 외에 아까 뭐 도봉소 얘기했지만 월급 준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되겠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어요? 민씨 세력. 일단 타겟이 민씨 세력. 그 다음에 이런 개화 정책을 실시한 고위 관료들. 결국에 또 민씨 세력. 그러니까 집권 세력과 민씨 세력이죠. 자, 그리고 이런 개화를 주도했던 이 세력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를 누구로 봤냐면 명성황후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타겟은 누구냐? 첫째, 민씨를 비롯한 고위 관리. 둘째, 구식군대를 차별하며 신식군대를 대우를 해주게 되는데 그 신식군대를 훈련시켰던 도와줬던 세력이 누구였어요? 일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명성황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월급 주는 선해청 그리고 그 고위 관료들의 집을 습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몰려가서 어디로 몰려갔냐? 일본 공사관. 그래가지고 아까 그 조교 있죠?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라고 하는 그 교관을 살해하게 돼요. 일본 공사관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누구 잡으러 가야 돼요. 맨 우두머리가 누구야? 이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가 명성황후. 궁궐로 쳐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명성황후를 잡으러 궁궐까지 쳐들어갔던 기세가 등등했던 이런 세력들이 바로 이모군란인 거예요. 자, 그러면 728페이지 전개 과정을 한번 볼까요? 구식군인들의 봉기, 아까 도봉소 사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민씨 세력의 축출. 자, 그리고 궁궐까지 쳐들어갔죠, 말하자면. 자, 명성황후는 정말 가까스로 이게 궁녀랑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탈출.
거의 뭐 이제 자기 밑에 호위병한테 엎혀가지고 탈출을 해서 저기 충청도에 있는 이제 친척의 집으로 숨어 지내게 되죠. 그래서 충청도로 숨어 들어가고 결국에는 목숨만 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처리를 왕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종이. 근데 아무리 봐도 노답, 답이 안 나와. 결국에는 누구를 불렀냐? 아빠, 그쵸? 아버지를 불렀죠. 이걸 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서 이제 처리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뭐와 뭐의 대립이냐면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정척사의 이제 쉽게 말하면 대부죠. 아버지 흥선대원군.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처리를 맡기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민씨 세력의 축출,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일시 재집권. 자 그러면 이제 명성황후는 도망을 갔잖아요. 충청도로 장호원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에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 불가능.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불러들이냐?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민씨 세력은 청에 원병을 요청하게 되고, 이제 그 사이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처리를 하러 가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 사이에 이 이제 민씨가 정권을 차지했을 때 실시했던 개화 정책들 있죠. 이런 개화 정책들을 다 뒤집어 버려요. 없었던 걸로. 그래서 아까 우리 개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이 뭐였어요? 통리기무함은 네 그거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별기군 신식군대죠. 없애고, 그 다음에 오군영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전에 있었던 개화 정책들을 다 복고적인 개혁으로 싹 없었던 걸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돼요. 그게 흥선대원군의 일시 재집권. 맨 밑에 보시면 별기군도 없애고, 그 다음에 5군영과 3군부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고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미 명성황후가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했죠. 오고 있는 중.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치게 돼요. 그래서 그 청나라 군대가 이런 지금 반란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게 되죠.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결과 봅시다. 결과. 자 이 이모군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해결해 줬죠. 그랬기 때문에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즉 청의 내정 간섭이 나타나게 되죠. 자 결과 볼까요? 친청 정권의 수립. 자 우리는 결과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친청 정권의 수립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됐어요? 흥선대원군은 이 사건의 주동자라고 여겨졌어요. 청나라에 의해서. 이 사건이 네가 주도한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버려요. 청나라로.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청으로 납치가 되고 친청 정권이 수립이 되죠. 아이고 친청 정권이 수립이 되는데, 자 말하자면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하고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시작해요. 이때 파견한 고문이 자 외교 고문으로는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파견돼요. 자 외교 고문으로는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파견돼. 이 사람 독일인. 그래서 독일인의 멜렌도르프가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고요. 자 그다음에 내정, 정치와 관련된 고문은 마젠창이라는 사람이 파견되죠. 그래서 내정은 마젠창, 외교는 멜렌도르프, 그 다음에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위안스카이.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군사 지휘권을 갖게 돼요. 그전에는 일본이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죠. 말하자면 별기군도 훈련시키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권한도 다 청나라한테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는 위안스카이 군사권을 갖고, 그 다음에 내정 고문으로는 마젠창, 멜렌도르프가 이렇게 파견돼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된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가로 2번에 청의 내정 간섭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갑시다. 자 청나라는 자기 나라 상인들이 조선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또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 조약이 좀 길어요. 거기 보시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죠. 좀 길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지 통상권을 허용한 거죠.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한 거다. 자 일단 조약을 좀 봅시다. 조약의 이름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여기에서는 장정이라고 하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의 이름이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의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은 조약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장정으로 끝나죠. 장정이라는 건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에 체결하는 조약이니까 일단 우리나라와 지금 청나라가 체결했는데 조약 이름이 장정이야. 그러면 청나라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속국처럼 속국으로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약 이름부터 벌써 조선을 무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지 통상권을 허용했는데 내지 통상권, 내지 내륙으로 들어가서 통상 장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했었죠. 그런데 그 일본은 어디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냐면 개항장 주변의 심리, 기억나죠 여러분? 간행이정이라고 해서 그 간행이정은 개항장에서 사방 심리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요 밖으로는요? 일본 사람들은 못 나와요. 요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아다 줘서 다시 돈 갖다 주고 요거를 중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개항을 했을 때는 일본 사람들도 돈을 벌었겠지만 우리나라 상인들도 돈을 같이 벌었던 거죠. 중개무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지 통상권이 허용돼요. 그러니까 외국의 상인이잖아요. 청나라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외국의 상인이 우리나라 아무데나 내륙으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진출을 가능하냐? 서울까지. 그러면 이제 제약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 상인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최국대우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면 우리 앞에서 최국대우 배웠죠. 지난주에. 최국대우를 적용을 하게 되면 꼭 청나라 아니더라도 이제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 자, 그래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런 조약들을 내정 간섭을 했던 청나라하고만 체결한 게 아니에요. 일본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아까 공사관이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아까 교관이 죽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서 일본하고도 우리가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729페이지 일본과의 조약을 보세요. 자, 일본과의 조약에서는 첫 번째 조약을 이제 2개 체결하는데 첫 번째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일단 배상금을 내라. 당연히 배상금을 물어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공사관 경비병 주둔 허용.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일본 공사관이 피해를 입었어. 무서워서 안 되겠어. 우리도 군대를 좀 보내야겠어. 그러면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자, 청나라 군대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죠? 우리가 불렀잖아요. 와서 도와달라고 했죠. 그런데 일본 군대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다. 맨 밑에 보시면 배상금 지급,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는 그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두 번째 조약이 하나 더 있네요. 두 번째 조약은 조일, 수호, 조규. 자, 원래는 이 조약이 조일, 우리 왜 강화도 조약의 부록으로 체결한 조약이 있었죠. 그 두 개의 조약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었냐면 조일 통상장정 무역 규칙, 그거랑 또 뭐 있었죠? 소조규 부록 있었죠. 그거에 속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조일 소조규 부록 속약. 소조규 부록이라는 조약이 있었는데 속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제 플러스 알파를 체결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조일 소조규 속약을 체결한 건데 자, 요 내용은 뭐냐면 간행이정을 늘리는 거예요. 간행이정을 50리, 2년 뒤에는 100리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간행이정이 10리 밖으로는 못 나왔었는데 5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100리로 늘렸으면 거의 한 10배 늘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리는데 이게 우리나라 조그만하니까 사방 100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가 여기였죠. 아까 내지 통상권 허용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상인들도 우리나라의 내륙으로 들어가서 다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첫째, 자 그럼 이때부터는 누구랑 경쟁을 하겠어요? 청상인이랑 일본 상인이랑 경쟁이 심해지겠죠. 첫 번째 결과. 자, 두 번째, 그동안 일본이 심리밖에 못 나가면 중간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중개무역을 했었어요. 근데 모든 일본 상인들이 다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인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 상인은 망했고, 왜냐하면 중개무역을 중간에 중개를 못하니까. 둘째,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나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청일전쟁이 그냥 단순히 일본이 조선을 먹어야겠어 그렇게 해서 일으킨 이유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일어난 경향도 있어요.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청일 상인의 경쟁이, 상권 경쟁이 심화되었다. 청일 경쟁의 상인의 경쟁이 심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상인이 몰락을 하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크게 봐서는, 넓게 봐서는. 자, 그게 바로 조일, 소조규, 속약.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면 재물포 조약. 자, 사료탐구 보시면은 재물포 조약과 조일, 소조규, 속약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청, 일, 양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모군란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나라는 왜 들어왔어? 우리가 불러서. 일본은 왜 들어왔어? 재물포 조약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나라,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모두 군대를 주둔시켰던 사건이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부터 군대가 주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개화당의 흐름이라고 해서 개화파의 분열, 그리고 갑신정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잠깐 쉬었다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